자, 이번 시간엔 동학농민운동 할 거예요. 동학농민운동 1, 2로 돼 있어요. 영상은 1번, 2번 다 동시에 찍을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배경을 봅시다. 첫 번째, 일본의 경제적 수탁이 있어요. 일본이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게 쌀을 수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이제 가내수공업, 그러니까 농민들이 집에서 하는 대부분의 수공업이 면직물이에요. 근데 값싼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다 보니까 가내수공업으로 나오는 면직물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게 가내수공업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농민들. 두 번째, 쌀이 수출되는데 그럼 쌀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농민들한테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것이, 이 일본 상인들이 언제 계약을 하냐면 봄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가을에 쌀을 이제 거두고 가는 거죠. 봄에 계약하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봄에 계약할 때는 값을 낮춰서 계약을 하고요. 이제 쌀값이 올랐을 때 그 값대로 못 받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봄에 쌀값을 이제 100원이라고 해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돈 받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가을 되니까 쌀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200원, 300원 되는 거야. 그래서 200원, 300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왜? 봄에 100원에 가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왜 농민들은 봄에 100원 받고 계약을 했냐 하면, 봄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100원 받고 계약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쌀값이 오르니까 지주들의 수타에도 증가했어요.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정부에서 이 당시에 그 개화정책을 추진할 때 개화정책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 돈을 또 세금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 이때 많은 피해를 봤던 게 호남이에요. 자, 이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2개 종교 정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서학이요, 서학. 그리고 여기에 반대해서 1860년에 최재우가 만든 종교가 동학입니다. 이건 상당히 기본적 전제가 달라요. 서학은 인간을 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서학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동학은 아니다. 인간은 하늘이다. 신이다. 그래서 인간이 곧 하늘이란 인내천 사상. 그래서 인간을 더 존중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평등 사상인 이유는, 모든 인간 죄인이니까 평등하잖아. 모든 인간 하늘이니까 평등한 거죠. 그러나 둘의 좀 한계점은 뭐냐, 수동적이에요. 서학은 언제 천국 가요? 죽어야 천국 가죠. 4, 5세기 죽은 이후에 간다는 거예요. 동학도 언제 좋은 세상이 아니야. 9,900 하늘이 뒤집어지는 날 우리가 다 신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둘 다 처음에는 박해를 받죠. 뭐 서학 같은 경우에는 병인 박해 같은 게 있죠. 동학도 1863년, 64년 최재우가 죽습니다. 복세무민을 한다는 이유로.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이후에 여러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특히 프랑스와 조약을 맺으면서 서학을 인정이 받아요. 동학은 계속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동학을 뭐 해달라? 인정해달라. 그래서 동학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뭐를 선택하냐? 교조 신호운동을 선택해요. 교조가 누구야? 최재우.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혹세무민, 세상을 얻어치고 백성을 속인다.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최재우는 죄가 없이 죽은 거다. 라는 교주 신호운동을 통해서 동학을 인정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교주 신원운동 이꼬르 동학 인정운동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교주 신원운동 이꼬르 동학 인정운동입니다. 두 번째, 인정운동.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삼내에서 집회를 했어요. 이때는 이제 우리 교주 억울하게 죽었다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울도 가거든요. 서울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좀 늘려보자. 숫자를 늘려서 집회한 게 보훈 집회예요. 보훈 집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 사는 얘기들 막 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야, 너 요새 사는 게 좀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수령들이 수탈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들고 일본 애들은 와서 싼값에 자꾸 쌀 사가고 가을엔 자꾸 쌀값 올라가고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일본 몰아내고 탄간 우리들 좀 때려잡자 하는 정치적인 요구가 벌써 보훈 집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이제 1862년에 임수 농민봉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당시까지 군란들은 9년 단위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난이 일어나면 이게 옆으로 퍼지지 않는 거죠. 근데 동학은 이때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 불만도 쌓여있고 그게 이제 서로 모여서 공감대도 형성하는 거니까 장작 다 모아놓고 기름까지 펴놓은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누가 붙이냐? 고부군수 조병갑이 붙인 거예요. 조병갑이 와갖고 필요도 없는 저수지인 만석보 이름은 되게 좋아요. 석이 이게 가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망가마, 쌀이 망가마 나올 수 있는 저수지다 하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만들 때 백성들 동원해가 괴롭히고 만들어 놓고 또 뭘 받냐? 거기 물만 쓰라 하면서 그 물 쓸 때마다 세금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완전 열받은 거죠. 그래서 사발통로에 돌립니다. 사발통로는 뭐냐면 사발, 말 그대로 밥그릇 엎어놓고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사람 이름 적는 거예요. 적고 우리가 왜 봉기한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게 사발통로요. 왜 이렇게 쓰냐면 주동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면요 다 잡으라는 얘기예요. 죽일 거면 다 죽이라는 얘기죠.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봉기하게 되고 그래서 고부가 하나 들어가서 조병갑 잡고 그리고 뭐 아전들 잘못한 거 뭐라 하고 체포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후임 군수가 와서 농민들 잘 다독거립니다. 알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고 그래 우리 이제 이런 일 없더라도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안핵사가 내려와요. 안핵사는 이제 해결하러 보내는 나라에서 지금 여기 봉기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해결하러 보내는 사람 안핵사인데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오히려 주동자들 잡아내고 탄압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한 번 더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백산에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백산에서 봉기를 하게 돼요. 이때 4대 강령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뭐 위에 거는 당연한 얘기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외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군대를 몰고 그러니까 일본을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 정치를 깨끗이 하니까 반외세죠. 그 다음에 군대를 몰아내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 귀족들을 모두 없앤다. 이거는 반봉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들, 귀족들, 이 권세가가 민씨정권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농민들의 민씨정권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황토를 가요. 황토를 가서 전주에, 그러니까 전라도 전주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를 부수고요. 그리고 황룡총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군대한테도 이깁니다. 그래서 어디를 점령하냐? 전주성을 점령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게 전라도는요 전주 플러스 나주예요. 그래서 전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를 점령했다는 건 사실은 전라도를 점령한 거예요. 근데 전라도는 우리나라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거기에 누구한테 먹힌 거예요 지금? 농민한테 뺏긴 거예요. 정부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민씨 정권은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봅시다. 전주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이제 저버리지 않고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세 번째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일단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은 일단은 알려졌죠. 그러니까 텐진 조약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알렸죠. 알리고 난 다음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공사관과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제물포 조약에 의거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동학 라인 터졌으니까 우리 공사관하고 우리 일본인들, 그러니까 조선 안에 있는 일본인들 위험하다.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청군하고 일본군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민씨 정권 입장에서는 일본은 특히 갑신정비를 도와줬던 나라인데 이건 자기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양군을 빼기 위해서, 둘 다 빼기 위해서 농민군과 부랴부랴 화해의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개혁을 하겠다는 교정, 여러분 이빨 교정한다 할 때 교정이에요. 잘못된 것들 교정하겠다. 농민들 너희도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한 직강서를 만들게 해줍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양군의 처유수를 요구해요. 청군은 나갔는데 일본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왜냐하면 84년 이후로 계속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회를 얻어서 들어온 거예요.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전쟁을 할 수 없죠, 여러분. 명분 없이. 그 명분이 뭐냐? 야, 조선에 왜 동학이 발생했냐는 거예요. 그건 조선이 개혁이 안 돼서다. 이 개혁이 근대화예요. 근대화가 왜 안 됐냐? 청나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나라 없애줄게. 그 다음 우리가 개혁해줄게. 그래서 경복궁을 침입을 해서 경복궁을 장악하고요. 청나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터집니다. 그 다음 개혁해준다 했잖아요. 1차, 2차 가보개혁을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전주 화약 이후에 청과 일본에게 철수를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나갔지만 일본은 안 나갔어요. 안 나간 이유가 뭐냐? 조선에서 동학이 터진 이유는 개혁이 안 돼서다. 즉 근대화가 안 돼서다. 그건 청나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 없애줄게. 그 다음 너희는 개혁해줄게. 그래서 청나라를 없애는 청일전쟁. 그 다음에 가보개혁을 시행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일본의 침략에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봉기는 반외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본의 화력이 너무 센 거예요. 특히 기관총. 기관총의 화력이 너무 세서 이 기관총의 화력 때문에 우군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후에 끊임없이 패배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 농민군이 진압하러 일본만 온 게 아니고 개아파 소속되어 있는 군대 플러스 그 양반,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강소로 가면서 개혁을 실시하죠. 그 개혁에 반대하는 그 양반들까지 포함해서 농민군과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깨지면서 동학은 여기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면 동학 농민운동은 아래부터의 개혁이에요. 근데 아래부터의 개혁도 막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를 해야 되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농민들이 보냈던 건 뭐였을까? 농민들이 바랬던 건 뭐였을까? 우리가 패전기약한 12개조를 보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봅시다. 동학교도들이 정부와 원한을 싣고 모든 정사에 협력한다. 이건 전주화약 이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횡포하는 부호를 엄중히 징벌한다. 그 다음에 불량한 유린과 양반무리를 징벌한다. 이런 거 반외세적이다라는 거 알 수, 반봉건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노비문서 소각해라. 7종의 천인차별 개설하고 백장이 쓰는 평양가서 없었는데 이런 거는 신분제 폐지. 이런 거 알 수 있죠. 젊어서 과부가 된 여자에게 개가, 이건 여성인권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명 잡설 일체 거두지 말고 관리 채용에 지벌을 타파한다. 이건 집안이나 어떤 지역주의 이런 거 타파해서 인재 등용해라. 이런 것도 반봉건적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화 통화하는 자 엄중한다. 이건 반외세적이죠. 그 다음에 11번 대박이죠. 공채든 사채든 채가 뭐냐? 빛이 빛. 모든 빛 무효로 하자. 그 다음 1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민들이잖아요. 진짜 원뜬 거겠어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견적하자. 이게 무슨 계획을 했죠, 쌤이? 토지개혁. 그래서 토지개혁을 주장한 건 유일하게 동학밖에 없다. 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성격을 보면 패전개혁 안에서 볼 수 있듯이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이다. 이들의 이야기가요. 결국 가부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비록 여기서 패배하고 동학이 끝이 나지만 이들의 잔존 세력들이 이후에 한일여변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동학 선생님하고 오늘 정리해봤어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